네, 국내외 소식들 다 모아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장 개장하기 전에 어떠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야 될지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연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 어쨌든 심리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그런 평가 속에서 경제 지표 그리고 3분기 실적까지 소화내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체크 포인트 어떻게 잡을까요? 네, CPI는 조금 높게 나왔었는데 PPI가 이번에는 좀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을 했죠. 예상치보다 사실은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오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줄어들었고요. 달러가 다시 약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미국 증시에서 중소형주까지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우려감이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 은행주도 사실 잘 나왔죠. 금리가 떨어지면서 국내 은행주들도 금리 인하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었는데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적 우려감도 좀 있었고요. 금리가 인하되면서 투심도 줄어들었죠. 투심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있었었는데 이번에 주요 은행들 발표가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주들까지 올라갔다라는 점. 근데 사실 안 좋은 점은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안 좋았던 점을 좀 찾아본다라면 로보택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실망감에 테슬라가 좀 하락을 했죠. 전체적인 시장 분석은 이 로보택시 그러면 두 가지의 이슈를 좀 짚고 가야 됩니다. 두 가지 주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하나는 규제입니다. 자율주행이죠. 테슬라가 전기차 업체지만 같이 항상 따라오던 게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 항상 이슈였고 앞서 나가는 기술력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이라는 부분들을 공개를 했을 때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개별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규제가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피해갈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죠. 그러면서 규제를 어떻게 피해갈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로보택시를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실적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 두 가지를 투자은행들이 지적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실망감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9위까지 다시 올라갔었던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10위권 밖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앨런 머스크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는 희비를 주말에 모두 맛봤죠. 스페이스X 굉장히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화성 착륙에 대한 화성 탐사에 대한 그런 꿈을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높은 기술력, 새로운 기술력까지 선보이면서 스페이스X는 찬사를 보여줬는데 스페이스X 말고 로보택시는 실망감이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로 앨런 머스크만 놓고 봤을 때는 희비를 좀 다 겪는 그런 주말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놓고 보면 지난주에 외국인이 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매도세는 좀 줄어든 건 맞는데 그렇다고 확실하게 좀 매수세로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외국인이 다시 6천억 가까운 그런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시장은 사실 낙폭은 크지 않았어요. 한 포인트로 따졌을 때 코스피가 2포인트 하락을 했으니까요. 2.25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거래대금은 다시 10포인트 미만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본다라면 삼성전자가 드디어 반등을 했죠. 전체적인 순매수도를 따졌을 때에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3,937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는 외국인들도 분명히 좀 있었고요. 매수를 하는 외국인들의 수급도 있었고, 근데 매도하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많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좀 많이 잡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늘어났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어찌됐든 삼성전자 이 기관의 힘으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당연히 제일 많이 샀습니다만 그 외에도 투신이라든지 보험,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이제는 바닥권을 좀 닫았다라는 그런 수급들이 최근 들어서도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반등도 반가웠지만 헬스케어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해서 그 외의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헬스케어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줬고요. 헬스케어 종목들은 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유동성이 풀렸을 때
유동성이 풀리는 부분들도 유동성이 풀리면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종목들에도 좀 더 호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고 미국에서도 PPI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 줄어들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금리를 2번 내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까지 나오면서 헬스케어주들 올라갔는데 이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중소형주의 강세일 때도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도 충분히 긍정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주들은 대체적으로 어딘가에서 자금을 많이 빌려와야 됩니다. 자금을 차입을 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헬스케어주들 조달 금리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수혜가 있다라는 점. 근데 국내 헬스케어 종목들은 계약건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혜까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데 회사를 운영할 때 드는 조달 비용도 적게 든다. 이런 호재가 겹치면서 헬스케어주들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이 테슬라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보택시 실망감에 하락을 했는데 국내 증시도 사실 금요일 날부터 로보택시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국내 2차 전지주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로보택시가 정확하게 공개가 됐고 이 부분에 기대했었는데 나오지 않았던 답변들도 무엇이었다라는 부분들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뉴스가 나왔죠.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길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며칠 정도는 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단계였고요. 사실 2차 전지도 로보택시에 실망감이 있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헬스케어주들과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좀 풀린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다시 조정을 받아서 이전 저점까지 떨어지는 뭐 이런 이 안 좋은 모습들까지는 나올 가능성은 좀 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외에서 봐야 될 포인트들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닝 관심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또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또 KB금융이 상승세를 또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 금융주 그리고 국내 금융주까지도 계속 연결되는 부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떠한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췄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증권주에 포커스를 맞춰보겠고요. 증권주도 실적입니다. 실적 개선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포인트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증권주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증권주는 은행주들도 그렇고요. 증권주도 그렇고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PF에 대한 우려감, 부동산 투자에서 많이 대출이 나갔죠. 투자도 나갔고요. 에쿼티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브릿지, PF 이런 부동산 개발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못했죠.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한 가지는 경제가 좀 좋지 않았다라는 점, 또 한 가지는 금리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겹치면서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들이 작용을 했고 충당금을 상당히 좀 많이 쌓아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5대 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부동산 관련된 충당금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굉장히 안정적인 딜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한적인데 그 외에 금융사들, 증권, 저축은행, 뭐 아니면 협동조합 금융기관들 그리고 캐피탈사들까지도 모두 다 충당금을 상당히 좀 많이 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주들도 이 PF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 이제는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러면 증권주의 투심이 개선이 될 때는 가장 이 증권에서는 사실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진 않습니다만 이 브로커리지입니다. 브로커리지. 국내에서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증가할 때 증권주들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지금 놓고 보면 국내 주식 은 거래대금이 사실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죠. 국내 주식은 3분기에 거래대금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은 거의 변함이 없거든요. 정확하게 따지면 이 대형 증권사들 위주로 따지면 한 2, 3% 정도 감소하는 정도로 3분기에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줄어들었는데 이 국내에서는 이 국내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해외 브로커리지 수수료보다 사실은 더 큽니다. 훨씬 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 증권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는데 해외 증권 거래 대금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국내 비중이 훨씬 높죠. 근데 해외 증권 거래 대금 늘어난 게 국내 증권 거래 대금 줄어든 부분들을 상쇄한 이유는 수수료가 달라요. 국내가 훨씬 싸죠. 해외가 훨씬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늘어난 부분으로 국내에 줄어든 부분들을 상쇄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브로커리지 수수료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 사실은 굉장히 뭐 붐이 일었을 때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 주식에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증권사들도 해외 주식 거래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쏟아붓고 해외 주식 거래를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법들 장이 열리는 시간 외에도 주식을 거래한다라든지 주식을 쪼개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면서 해외 주식 거래에 집중하는 이유는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가 그만큼 좀 높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이 브로커리지 수수료는 어느 정도 좀 상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놓고 보면 브로커리지를 빼고 사실 놓고 보면 IB 부문이 사실 증권사에서 가장 크게 실적의 변동을 좀 만드는 그런 요인인데요. IB 같은 경우는 우선은 ECM과 DCM이라 그러죠. 사실 ECM 시장은 좀 부진했습니다. 주식 관련된 IPO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진했죠. 생각을 해보면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를 때 코로나 시기에 놓고 보면 굉장히 큰 기업들이 IPO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반응이 좋았죠. 주식도 따상이라 그러면서 주식이 굉장히 높은 거래 첫날 수익률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IPO도 좀 부진하죠. 주식 관련된 이런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부진했지만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죠. DCM 시장, 신규로 채권을 발행하는 이런 부분들,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DCM 시장이 크게 활성화가 됐고, 이 보험사의 자본 확충 니즈가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도 DCM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채권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들의 굉장히 우려감으로 작용을 했었던 부동산, 이 PF 관련된 부분들도 사업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죠. 이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그리고 이 삼성증권도 최근 들어서 많이 가세라면서 부동산 IB 쪽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금리 인하는 좀 늦어졌고요. 국내 건설 경기가 생각보다 좀 지방까지 확산되는 속도는 좀 더딥니다만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 대형 증권사들의 이 부동산 투자는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IB 관련해서는 이 실적이 빠른 속도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PF도 관련된 충당금 부담이 상당히 완화가 됐죠. 이미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쌓아놨습니다. 대형 증권사와 대형 은행들은 충당금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인 충당금을 지정을 했었고요. 이 충당금에 있어서 도려 환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충당금이 더 많이 늘어나는 속도는 환입 속도보다는 좀 더딘 그런 모습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금리가 떨어짐으로써 DCM,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졌기 때문에 이쪽 실적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채권 트레이딩 손익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증권사의 주요 손익 중에 하나가 채권부거든요. 채권 매매인데 금리 인하기죠.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채권 트레이딩에 따른 이 수익도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보면 브로커리지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해외 수수료로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외의 부분들은 우려감이 상당히 적죠. 긍정적인 부분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많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적이 올라갔다라는 점, 실적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배당에 대한 그런 주주 환원책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주로는 삼성증권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시간에도 삼성증권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탄탄한 그런 모 기업을 기반으로 한 브로커리지, 지점 영업, 자산 관리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IB 쪽에 있어서의 수익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삼성증권은 재무구조가 굉장히 탄탄한 대형 증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라는 점, 신용 공여하기도 편하고요. 여기서 자금 조달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B 부문의 성장이 경쟁사 대비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증권의 강점이 또 해외 주식이죠. 해외 주식 부문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삼성증권 3분기 실적도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배주주 순이익이 1,900억을 훌쩍 넘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주주 환원책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복해서 추천을 해주셨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부분들이 있는 삼성증권은 다시 한번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기세를 보이는데요. 목표가 얼마나 볼까요? 네, 우선은 사실 45,000원에서 좀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45,000원 위로는 한 49,000원 정도, 아래는 한 42,000원 정도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박스권을 뚫기 위해서는 사실 힘이 한 번은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연말로 가고 있습니다. 추워지면 배당 관련된 종목들이 훨씬 관심을 많이 받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는 5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증권과 관련해서 실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항공주고요. 3분기보다 4분기를 기대하자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소비주와 관련해서도 항공주도 언급이 나온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떠한 포인트입니까? 네, 사실 항공주들 3분기가 사실 성수기죠. 3분기에는 추석이 있었기 때문에 성수기인데, 최근 들어서는 3분기도 좋지만 3분기에는 여행객들이 다른 날들로 좀 분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9월까지는 보면 9월 이 3분기지만 국제선 여객은 리오프닝 이후에 처음으로 2019년, 사실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됐죠.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는데, 이 9월 국제선 여객은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을 처음으로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22%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일본 노선 같은 경우는 여름 방학도 끝났고요. 휴가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8월보다 한 2% 정도 감소했다라는 점,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사실 세상이 좀 달라졌죠. 무언가 마음을 먹고 해외여행을 간다라기보다는 가까운 곳, 동남아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수시로 좀 가는, 휴가 하루 붙여가지고 한 이틀 정도 붙여서 주말 껴서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국내선만큼 상당히 좀 편해지면서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전체로 봐서도 국제선 여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증가하면서 외형 성장은 이어갔지만 여기에 또 단점이 하나 붙어요. 근데 근거리 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쟁이 좀 치열했죠. 그러면서 예상보다 운임이 좀 더 하락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임이 하락했다라는 점은 3분기 LCC들의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이 리오프닝 이후의 해외여행 수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전에 항공시장의 최대 성수기가 3분기였거든요. 단거리 노선 같은 경우는 여행 기간이 길어서 1년에 여러 번 못 가죠. 한 번이나 많아야 2번 정도 가게 됩니다. 그만큼 여름에 수요가 상당히 몰리는 그런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해외여행이 최근에는 이제 보편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근거리 노선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라든지 이런 근거리 노선에서는 휴가 시즌의 의미가 굉장히 좀 희석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동남아 같은 경우는 큰맘 먹는 게 아니죠. 사실 한 1, 2주 전부터 맘 먹고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단거리 노선에 있어서는 계절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계절성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3분기에 물론 해외 여행객 수요가 늘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해외 여행을 가는 인원과 횟수가 늘어났다라는 점이거든요. 3분기에 많았다고 4분기에 줄어드는 게 아니라 3분기만큼 4분기도 많이 갈 것이다라는 데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CC들의 여름 수요가 일부는 또 그래서 4분기로도 이동을 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좀 컨센서스를 하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운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4분기에도 3분기만큼 해외여행은 상당히 좀 많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LCC들도 LCC들 포함한 항공주들 해외여행객 수요 4분기에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4분기 후반에 연말 효과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또 같이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는 대한항공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물론 운임도 좋았습니다. 사실 LCC들은 운임이 좀 하락을 했는데 대한항공은 운임 하락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 운임 하락이 별로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대한항공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화물입니다. 화물 부분에 있어서도 3분기
사실 대한항공은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운임도 좋은 모습들도 있었고 이 화물도 좋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화물에 있어서의 이 계속적인 좋은 이 운임이 화물 운임은 좋았거든요. 화물 운임 좋았는데 4분기에는 운임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좋았는데 4분기 실적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3,350원까지 장중에 도달했다가 살짝 조정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조정이 오히려 기회일 듯한데 어느 정도 상방 보십니까? 네, 사실 대한항공은 뭐 박스권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아래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박스권 저점은 한 2만 원 정도고요. 박스권 고점은 2만 4천 원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고점까지 2만 4천 원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주들 3분기 실적 우려감들이 좀 있어서 최근 들어서 하락을 했는데 대한항공은 실적 어느 정도 선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류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4분기 물류는 더 좋습니다. 연말 가면 물류는 실적이 더 빛을 발하기 때문에 대한항공 4분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멀리 보셨으면 좋겠고요. 4분기가 좋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우선 목표 가격 단기적으로 2만 4천 원 연말까지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에 대한 매력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무님의 관심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이마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최근에 유통이 다시 관심이 좀 멀어졌죠. 유통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유통업종 중에서도 좀 우려감들이 좀 있었었는데 제가 이마트를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위메프와 티몬 사태가 있었죠. 그러면서 유통에 있어서의 위메프 티몬이 회생에 들어가면서 유통에 있어서의 경쟁은 덜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쿠팡도 이 비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통제, 좀 효율적으로 이제는 피 터지는 그야말로 경쟁보다는 좀 효율적인 운영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유통시장 경쟁이 완화가 되고 있다는 점. 이마트에서 사실은 아픈 손가락이 좀 SSG죠. SSG가 생각만큼 빠른 속도로 실적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의 실적이 좀 더 개선이 되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전체적인 이마트 자체도 수익성 개선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간다. 가격 좀 싸고요.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이 차원에서 이마트는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담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요. 실적도 하반기에 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위해서 일정 부분은 좀 관심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마트 월봉을 보고 있으니까 많이 좀 내려와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라도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우선 이마트는 사실 기노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신세계건설 우려감도 있었고요. 유통시장 SSG 우려감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 6만 원 정도, 지금 가격이 거의 바닥권 정도입니다. 조금 길게 보시면 목표가 7만 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상무님의 세 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실적 개선에 좀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서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부동산 IB 부문의 성장세가 좋고요. 또 적극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목표 주가 5만 원. 그리고 두 번째는 여행 쪽으로 갑니다. 대한항공 보고요. 화물 운임과 관련돼서는 호조된 그런 분위기, 그리고 보편화된 해외 노선과 하반기, 연말까지도 이런 여행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봅니다. 단기 목표가 24,0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 쪽에서 이마트가 되겠습니다. 경쟁이 완화된 부분도 있고요. 수익성 개선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포인트도 잡아주셨습니다. 조금은 긴 관점에서 주가 7만 원 내다봤습니다. 상무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